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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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vêtus en voilà par paquet, et tout ça pour tomber juste au coin de la rue, sur l'air qui m'a... 네, 우리 전국에 계시는 바담바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 페이스북 패친 여러분,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연히 딱 들어봤다는 분들도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네. 자, 오늘 첫 소개부터 바로 말씀을 걸고 계시는 우리 게스트분이신데, 네.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바담바담 제 14회, 오늘도 변함없이 MC를 맡은 권성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14회차가 됐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에서 말하기를 이런 정당 방송, 온라인 인터넷 방송은 이제 10회를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게 있다고 해요. 죽음의 계곡을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 지났습니까? 네. 아, 우리가 먼저 죽음의 계곡을 건넜네요. 건넜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당을 인도해야 되겠군요. 네.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네, 근데 오늘 벌써 14회차가 되었고, 과연 이제 저는 바담바담과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고민과 또 기대를 또 같이 해봅니다. 오늘 14회차는, 판문점 선언과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지금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슈도 모두 핵심적인 위치에 계시는 우리 게스트분, 그리고 패널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자꾸 그 다른 방송을 하시면서 우리 방송 안 하시고. 네.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안 하죠. 아,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대충 느낌이 그러니까. 가는데. 네, 뭐 이제 요즘에 그때 뭐 S자가 그냥, 붙는 네, 그런 네, 방송을 네, 하셨었는데 네. 오늘 오셨으니까 뭐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뭐 그 또울스와 바담바담의 합작으로 바담스 잠깐 바담스 오늘은 이제 바담스 특집. 빠담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에디트 피아프예요? 왜 빠담스 하는?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프랑스 하신 것 같은데. 불문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맞죠? 네. 제가 뒷조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그 얘기는 그 네. 뒤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네이버 프로필에 나와 있어서 제가. 철저한 조사 끝에 나온 거기 거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진짜 저희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네. 네, 이제라도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겸. 이런 거는 또 그거 없었는데. 어떤 거요? 대본에 없었어요. 네. 대랑 네. 그 공격수 뭐 의원님께서. 원래 또 뭐 그냥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자기 PR 해주시면 됩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주시고. 네. 저는 어디 봐야 돼 근데 좀 이 카메라. 얘기 좀 해줘요. 이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오케이. 저는 초등학생 엄마. 결혼하셨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를 네. 띄워줄 때는 네. 그럴듯하게 띄워줘야지. 택도 아니게 띄워주면 편집하고 다시 기분 하겠습니다. 나빠요. 네, 지금 왜 그 얘기하냐면 저는 요즘에 그 엄마로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우리 아들이랑 밤 12시까지 퍼즐을 한 입장에서 네, 짬짬이 그렇다고 제가 항상 아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그 짬짬이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네, 저는 항상 엄마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큰 기대를 걸고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할 때 제가 이렇게 또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바른미래당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 민주당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민주당의 통합민주당일 때 입당을 그때 손학규 대표 이런 시절에 이제 입당을 하고 민주당에 있다가 사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어요. 한국 새누리당 후보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말이지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딸도 훌륭하냐. 이건 뭔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한테 저렇게 전근대적으로 하는 걸 보면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저는 민주당을 택해서 정치 입문을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또 너무
운동권 당인 거예요. 네. 저는 운동권이 아니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권을. 왜냐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에만 치우쳐서 별로 이렇게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수, 그러니까 안정을 지향을 하고 나라가 공정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상적인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을 그래서 갔어요. 민주당 탈당하고 갔는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너무 사회주의식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빈 부분들 그래서 이 빈 부분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메꾸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네, 뭔가 정의로운 중도 보수 정당을 좀 만들자. 그래서 진짜 사실은 보수라는 가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수 세력이 실패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보수의 가치라는 게 실제로는 정의, 공정,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여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유, 우리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 저는 뭐 이렇게 쓸데없이 간섭하고 이런 거 정말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자유, 그다음 원칙과 또 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보수 세력들이 그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젊고 새롭고 정의로운 중도 보수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인가요? 네, 패친분들 보시기에 많이 아쉽겠지만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대는 우리 쪽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야, 아니 준비를 안 하신 멘트가 맞나요, 이게? 뭔가 구전 동화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정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역시 그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한 말씀 속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렇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또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니까. 이 그 합당 과정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애를 쓰셨고 누구보다 또 많이 싸우셨고 그 최전선에 서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정말 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현주 의원님을 모셨더니 벌써부터 조회수가 60을 찍고 진짜 말하는 순간 60이 됐어요. 58일 때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60이라고 그러는데 말하는 순간 60이 됐고 이제 넘어가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뭐 반갑다고 말씀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이제 읽으면서 진행을 할 텐데 최민우 패치분께서 그래서 차기 당대표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한번 물어봐달라고. 이미 한번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언제요? 우리 바른미래당 예전에. 바른미래당에는 아직 전당대회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럼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가 이 어떤 중도에서부터 보수까지 실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보수까지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희망을 잃은 보수들에게 희망을 주자. 보수가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후진 게 아니야. 이런 희망을 한번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도도 사실은 희망을 많이 잃었어요. 내가 이게 대세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대세가 아니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우리가 시대의 대세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현주 누나 이뻐요. 반갑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실물이 훨씬 좋으세요. 네. 방금 얘기는 신빙성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 이제 우리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실물이 훨씬 이쁘대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거기 좋아요. 이런 당당함이 너무 좋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혹시나 광화문 쪽에 나가면 이현주 의원님. 네네네. 그 천막 제가 오죽 답답하면 천막을 갖다가 제가 그냥 쳐버렸어요.
예, 제가 이렇게 저는 이 행동으로 이렇게 그 액션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로 넘어가네. 드루킹 요거를 딱 보면서 제가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요. 민주당 그때 있던 시절에 굉장히 분노하고 또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고 이랬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여론을 그런 식으로 조작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비겁하게. 비열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사실 그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쏘갔네? 나는 정말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그때 그 순간에 거기서 음습한 곳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음습한 곳에서 음습한 나무 그러면 아래. 나는 뭐지? 나는 이용당한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밤잠을 못 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댓글 수사 사건에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게 촛불정신의 구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는데 사실 지금 사건의 수사의 총괄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온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 말이죠. 그때 언제예요? 그 동부지청에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올려서 검찰에서 질질 끌다가 작년 말에 무혐의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웃기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 드루킹의 핸드폰도 안 봤단 얘기네. 그렇죠. 그 핸드폰 봤으면 김경수 나왔을 거고, 김경수 나왔으면 이게 뭐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이 뭔가 소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시에 대선 캠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유사선거사무소 개설제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느릅나무에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거 캠프에 누군가하고 계속 소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거사무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무혐의가 안 될 사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핸드폰조차 안 들춰봤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죠. 그럼 뭘 했냐 도대체 수사를. 그럼 너무 웃기는 거죠. 그렇게 수사 안 한 거예요. 그냥 질질 끌면서. 그리고 이 진짜 윤석열 제가 지난번에 그 의총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윤석열 지검장께서 이 사태를 아마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분. 그러니까요. 예, 그 정의의 윤석열 어디 가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아직 했어요. 그 자리에 계시죠? 그대로 계시죠. 그래서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선거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례 나왔으니까 하나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면 이해가 아마 빠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날 때쯤 되면은 무더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죠. 불기소 처분했는데 어떤 사건까지 검찰이 기소하냐면 당시에 한참 회자가 됐던 게 탁현민 행정관 불구속 기소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선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를 하게 되는데 유세에 녹음되게 되는 육성을 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틀었다는 것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경미한 사건이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가 돼서 최종 재판이 나와도 잘해야 벌금형 정도 나오는 건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가 수사 우리 편 내 편 안 가려고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셨던 정작 중요한 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관리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네. 이 부분 나중에 검찰이 어떻게 해명할까 참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것도 문제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압수도 안 하고 네. 그 핸드폰도 안 들여다봤어 그 사람을.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덮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것을 덮은
동부가 아니라 고양지청이겠네요. 고양지청의 담당 검사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분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지 봤잖아요. 물론 윤석열 같은 분이 그때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 됐겠지만 그분이 안 하셨어도 그거는 결국 드러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 증거들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진실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몇 년이 지나서 나온다. 그럼 누가 수사 대상이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은폐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정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정권이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정권 초라서 그런지 뭐 좀 눈치를 많이 그런데요.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뭐 이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리라든가 이런 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달라.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네. 다른 뭐 특히나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리나 이권은 뭐 사실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주려고 해도 웬만해야 주죠. 그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생각대로 다 해줄 수가 없죠. 기대했던 대로. 저는 아마 그 변호사들 그 뭐 청와대 가가지고 뭐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뭐 면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소개를 해주고 이사청탁을 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저는 의심하기에 그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댓글 조작을 하는데 그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인사를 주고받고 그렇죠. 이런 관계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나와요. 국회의원님 아시니까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이제 드루킹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보니까 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을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국회에 있는 상황 속에서 보좌관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로부터 한 500만 원을 받고선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지 가능한 일인 건지 어떤지 있을 수가 없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고요.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면 의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관리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는 보좌관이라서 혹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보좌관이 뭐 그렇게 이렇게 그 보좌관으로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대학에 또 선후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줄 정도면 굉장히 친밀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5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애 이름 네, 아니죠. 뭐 5만 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자 내용 보니까 뭐 힘들다 아껴 써라 뭐 이렇게 보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한테 보내는 걸 잘못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죄송합니다. 근데 네네. 제가 우리 의원님만 소개를 드리고 두 분 소개를 안 했어. 그리고 괜찮아요? 네. 이대로 가도 될까요? 저는 뭐 네, 두 분이 뭐 거의 반 고정이어서 우리 뭐 양념장이야 뭐 이제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오랜만에 김병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늦었지만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당원 우리 장지훈 양념장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늦어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잠깐 호흡을 끄는 트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공유 버튼 누르셨나요? 네 지금 공유 버튼 꾹 눌러주셔서 오늘도 100을 넘어서 네, 한 150, 200까지 찍어볼 수 있는 네, 그런 14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해요. 저기 보니까 네. 저 김복선 씨가 대한항공보다 더 중대한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요, 이게 왜 이렇게 대한항공 물론 잘못했지 조현민 씨가 그런데 그 잘못한 거라고 그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고구마 줄기처럼 다 캐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일부러 사건을 키우는 아니 저는 뭐 잘못했다 그리고 충분히 처벌받고 문제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게 사건이 막 글로 막 다 뒤덮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게요 옛날에 또 조연아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땅콩 회항 회항 사건. 사건이 있었죠. 예, 저도 뭐 그때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저도 아직까지 못 봐봤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그때 그 정윤회 사건이 막 터졌어요. 근데 정윤회 사건이 막 터지고 땅콩 회항 사건이 아마 그 전쯤인가 뭐 바로 직전인가 터진 것 같은데 갑자기 땅콩 회항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게 막 덮이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양념장께서 조사를 하셔서 아마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아, 너무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기존에 있던 상황들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명백한 것이고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게 미진하게 된다면 나중에 역사가 기록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로고송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와 같은 노래를 듣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그 있었나? 아픈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는 민주당이 있을 수 거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한번 저는 특혜 두고 보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제 한반도 문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한번더 얘기. 일단 시작을 우리 양념장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시작해버렸기 제가 때문에. 근데 시작해 네. 저는 뭐 드루킹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저는 드루킹 관련해서 이제 네. 그 서버 구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네. 이 킹크랩 서버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단순 매크로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서버까지 증축을 해가지고 이게 대규모로 아예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사실 이 얘기를 다루면은 양념으로 살짝 얹으려고 했거든요. 네. 이 킹크랩을 너무 그 양념 킹크랩. 강박관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감각을 갖고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네. 킹크랩을 왜 그들이 명명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킹, 킹크랩 공통적인 게 킹이잖아요. 킹. 그 킹이라는 워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이런 킹 왕으로서의 그런 권능을 막 행사하고 약간 왕으로서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싶었다라는 거를 조금 나타내는 것 같고요. 크랩이 뭐냐면 걔가 이제 바닷속의 사체를 청소하는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청소를 통해서 왕을 만들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왕을 만들려고 하는 약간 그런 킹크랩을 내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걔는 또 다리가 많습니다. 다리가 10개가 있죠. 근데 걔는 다리가 떨어지면 탈피를 통해서 그 다리를 재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특성상 그래요? 네. 걔 다리도 계속 나요? 걔 다 기억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특성상 어떤 게 밝혀지면 꼬리를 거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 탈피를 통해서 이제 다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상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럼 걔도 다리 자르고 네, 그럴 수 탈피를 있는 통해서 거예요? 다리가 처음부터 돋아납니다. 그렇군요. 드루킹, 뭐, 네. 드루킹의 어원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얘기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그 켈트어를 쓰는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맞지? 네. 켈트족에 두 가지 계급이 있어요. 맞지? 지휘 계급. 기사 계급이 있고 네. 그리고 드로이드, 주술사, 네. 그러니까 일명 마술사, 무당 같은 존재인 거죠.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네, 그 드로이드가 있는데 이 드로이드라는 게 사실 그냥 주술사가 아니고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왕을 기사 계급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드로이드족의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비선실세. 그래서 이게 비선실세인 거예요. 이야. 그게 드루킹이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네. 왕을 임명한다. 네. 왕을 그렇구나. 오사카 총영사 정도는 야.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나 드루이드인데. 그게 드루킹이라는 거를 우리 양념장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고 오늘은 이제 킹크랩에 대해서 무슨 햄버거 메뉴 같기도 한데 킹크랩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잘 아니 근데 찾아보시기 진짜 바라고요. 저 아까 오사카 총영사 말씀하셨지만 그 오사카 총영사를 왜 안 했을까? 근데 아마 이제 그 내부에 또 좀 권력 다툼이 있겠죠. 있었겠죠. 그렇죠? 예, 여러 아니면은 가지. 예. 넌 나한테 이 정도 오사카 총영사 정도의 도움을 못 줬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안 해주려고 안 해줬다기보다도 거기서 이제 조금 밀려난 거다 이렇게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드루킹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되고 나서 그 백원호를 만나잖아요. 가서. 근데 구속됐는데 뭘 가가지고 저 면접을 해.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입맞추러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변호사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변호사님 깊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가서 아마 변호사로서 입을 맞추면서 여러 가지 변호와 관련된 국리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사실 댓글 조작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긴 했지만 약 1,300만 명이 하루에 네이버를 접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댓글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한 2, 3천 명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 2, 3천 명이 이 댓글의 온라인이라는 거는 네이버 그 댓글 공간이라는 건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 막 와글와글 떠들어도 나머지까지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한쪽 귀퉁이에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전체의 여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들이 바뀔 수 있고, 여론 자체가 완전히 흐름이 바뀔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대세를 특히 이제 대세 추종하시는 분들 좀 혹시 이제 국민들 중에서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머나 이게 대세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정말 심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왜 비밀 투표를 하냐? 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대세인가 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거의 인민독재, 인민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때로는 좋지만 이런 식은 직접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화돼서 소수의 특정 세력이 다수를 지배하는 이제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은 단호하게 타파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부정선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된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근절하는 쪽으로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 지검장님 아까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그 이번에 그 파격적인 인사가 한참 보도가 많이 됐을 때 이번에 명단어를 남기셨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해서 꼭 이제 철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무조건 특검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명국 전 대표님도 지금 이제 시청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안 보시다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렇게 딱 봐주시네요. 우리 정명국 대표님이 그 저희 바담바담에 2회차인가요?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바른정당 때였습니다. 그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네. 바른미래당이 그 합당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 15%를 넘어가면 슈퍼맨 쫄티를 입고 국회를 한 바퀴 돌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의원님 꼭 우리 그 광경을 꼭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분이 저 슈퍼맨 좀 닮으셨죠. 크리스토퍼 리브. 닮았네요. 몸이 좋으시고. 크리스토퍼 리브 좀 닮으셨어요. 잘생기셨죠. 네. 자, 제가 정명훈 대표님 오신 거 보고 좀 반가워서 좀 딴소리를 했었는데, 보면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정말 지금 바른미래당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님하고 투톱 공격수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이 잘 맞으시지 않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보다 조금 더 점잖지 않나요? 점잖은 거요. 네. 하태경 의원님 우리 막 점잖지 않답니다. 서로 막 그러는데 저 그만해 막 이러면서. 여기 보면 이현주 의원님은 정말 이쁜 여고생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점잖은 공격수로서 우리 바른미래당에 정말 인지도를 팍팍 올려주고 계시는데, 드루킹 방지법이라는 그 불법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도 하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아웃링크, 뉴스 아웃링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네이버라는 곳에 뉴스가 다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댓글만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 뉴스는 네이버가 쓴 기사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취재하지 않고 네이버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쓴 기사도 아니고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지도 않았으면서 남이 취재하고 쓴 기사를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길목에, 자기가 왜냐하면 그 검색 포털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길목에, 지나가는 길목에 딱 입구를 막아서고는 모든 사람들이 한 거를 딱 모아서 그 앞에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기사를 도둑질해서 삥 뜯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기자님들이나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데 어쨌든 그 길목의 입구를 다 막아서고 그 땅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막아서고는 딱 그러고 있으니 일단 그 경쟁을 막 붙이니까 이 아쉬운 이제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수수료 내가면서 거기에 막 이제 지금 기사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싶으면 해당 네이버로 들어가서 해당 그 언론사로 들어가서 그 언론사가 쓴 기사를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고거든요. 광고. 그러면 어느 기자가 어느 언론사가 특종을 터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다 글로 들어가서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봐서 그분들이 광고를 많이 유치하는 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왜 네이버가 채가냔 말이야. 이게 그렇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도 솔직히 검색해가지고 뭐 꽃집 이렇게 들어가면 다 네이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이버에다 엄청난 수수료를 주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거든. 추려 경쟁을. 이게 그동안 문제가 많이 돼 왔었는데 저는 이번에 특히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절을 하자. 그래서 아웃링크 바로 직접 언론사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혜택도 기자들과 언론사가 보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면 댓글이 이제 분산이 돼요.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혹도 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각자가 쓰는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좌표를 찍고 지금부터 거기 댓글을 씁시다. 뭐 이래가지고 막 쓰고 공감횟수 늘리고 이런 인위적인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시세 조정을 하는 행위. 응?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자, 사재기 합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작전. 그래서 이런 작전 세력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터넷도 이제 실명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실명제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일회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처럼 출입하는 그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나 외국 사이트하고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위헌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식별 번호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위헌의 요소를 좀 많이 완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댓글에서 나오는 뭐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댓글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이트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예,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드루킹 방지법의 이제 저희가 핵심은 그러면 이제 뉴스 아웃링크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뉴스 아웃링크하고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방지. 여론 조작 방지.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게 댓글 실명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택적으로 사이트를 선택적으로 실명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는 또 이게 의무가 따르는 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부의 이 장난질이 우리 다수에게 그 자유를 뺏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처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웃링크제로 좀 변환이 되게 됐을 경우는 이 댓글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도 그 언론사가 결정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네이버가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인 결정을 하고 모든 언론사에 전파한다는 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의원님 법안 발의하시면서 이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건데 한 가지만 네이버에 대해서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제 IQ는 엄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의 가장 불만이 게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 검색하러 들어가는데 기사를 보는데 뜨는 굉장히 이상 야릇한 광고들. 저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짜증나요. 여기에 진짜로. 대해서 특히나 기사 가치가 없는 기사일수록 그런 광고들이 많은 많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게 노출되게 되는데 이거 네이버는 범죄 행위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사실 필요한데 꼭 좀 상임위에서 논의 좀 해주세요. 네네네. 그 부분 진짜 저는 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저 모바일 스마트폰 안 사줬어요. 네.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만 인터넷은 안 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근데 있나요? 그걸 걸어 놓으면 돼요. 아, 예. 근데 그걸 풀어주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못 풀어주겠더라고요. 검색하다 잘못 누르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이게 그러면 참, 그냥 궁금할 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저도 그렇게 빠졌거든요. 왜 제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을까요? 아, 이거 참. 왜 나한테 안 보였지? 그리고 네이버보다 더 큰 기업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으로서만 기능으로서만 충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게 뭐 바뀔 수 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네. 저희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부터 때려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PC에 바탕화면 첫 홈페이지 네이버로 깔려있는 사람들이 한 90%좀 될 것 같아요. 너무 했나? 네, 어쨌든 뭐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께서 네. 선두에 서셔서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스타 의원님, 유현지 의원님 모시니까 이 시간이 또 훅 갑니다. 네, 저희가 9시 반에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거 좀 아까 좀 가져갈게요.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죄송해요. 뭐를요? 아까 그냥 실물을 보시려면 광화문으로 가시면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나 그 얘기도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천막농성 이제 끝났죠? 끝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좀 하고 계세요. 음. 네,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쨌든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네. 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가시고 네. 그래도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이 이 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음. 또 개 중에는 자유한국당보다 낫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 국회 안에서 천막 치고 있는데 그럼 왜 국회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네. 하려면 밖에 나와서 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그 천막 농성을 하실 때 그런 에피소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알아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역시 이런 게 내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방송을 네. 또 많이 하셨고 네. 소개할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뭘요? 소개하실 왜 자꾸 당신이 진행을 하려고 그래? 제가 자꾸 말을 끊어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가지고. 네, 이제 오늘 두 가지 주제 중에 이제 남은 하나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은 그 후원의 홍보 말씀보다 오늘 이제 막을 내린 우리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발 이걸 우리가 토론 배틀로 한다라고 우리 획기적인 기획을 냈었죠. 우리 바담바담을 통해서도 이게 이준석 위원장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이걸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 그리고 충북, 경기라고 이 세 지역에서 저희가 토론 배틀을 열었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접수를 해 주셔서 네. 이 세 분이 이 세 지역의 각각의 우리 광역 비례대표, 그러니까 광역의원이죠. 네. 도면 도의원, 시면 시의원 이런 광역 비례대표의 남자분은 2번 그리고 여자분은 1번. 네. 우리가 여자 비례대표 후보를 1번으로 하도록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이 남자분인 경우에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광역의원 2번을 달게 되었고요. 여자분인 경우에는 1번이 달게 됐습니다. 서울에는 우리 김재림이라고 하는 우리 의대생이시고요. 지금 현재 의사시랍니다. 네, 이분께서 정치에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경기에는 이 김진아라고 하시는 이 노무사 분이신데 이분께서도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밀실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실력을 통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의원을 뽑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토론 배틀에서 김진아라고 하는 이 노무사 분께서 경기도의 광역 비례대표가 되셨고요. 의원님 경기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김진아라고 하는 분이 네. 광역 비례 의원으로 뭐 거의 뭐 당선이 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는 이 젊은 청년을 꺾으시고 이 남기혜라고 하는 우리 당원께서 1등을 하셔서 우리 당당히 광역 비례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홍보를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홍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지금 오늘자로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뉴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공천 문제 심각하다. 네. 잃어버린 경선을 돌려다오. 뭐 이런 문제들의 파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럼 이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미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천에 대해서 특히나 우선순위를 받게 되면 거의 당선의 진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의혹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있지 않겠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건데 이건 사실 제가 그동안 보건대 정말 전대미문의 일일 맞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네.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뽑힌 아마도 후보자들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선거에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손학규 고문께서 이제 곧 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달라지지 손학규 않을까 고모님이랑 같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소문 들었는데. 같이 손잡고 오신다는 아니, 소문이 지난주에 돌던데? 예, 네. 여기 땡땡이 치고 밥 사주신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왔는데 네.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을까요?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들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갖고 새로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이현주 의원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큰 꿈을 꾸리고 있지만 아직은 내부적으로 제대로 통일되면서 뭔가 한 걸음 나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라는 게 외부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합시켜내기 위한 뭔가의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데 유승민 대표와 박주선 대표의 체제로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면 아마도 손학규 고문이 오셔갖고 그 역할을 좀 해준다면 선거의 모종의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손학규 고문이 굉장한 저는 경륜과 경험과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 나이가 많은 부분들을 사실 옆에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옆에 대변인님이 좀 전진 배치하고 해서 선거 분위기 좀 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막힘없는 이 정말 우리 달변의 우리 김여민 교수님께서 꼭 우리 손학규 고모님 손잡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저 바른미래당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출범할 때 이제 통합할 때 이렇게 좀 하다가 약간 조금 이제 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래요. 이렇게 결국에는 유권자는 정치 소비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기존에 이제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그죠? 스테디셀러.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뭐 초코파이도 있고, 그죠? 계속 팔려오던 게 있다. 그럼 습관적으로 그걸 집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것을 한번 개발을 해서 야, 이게 지금 사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너무나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 솔직히 일단 눈에 띄지 않아요. 진열대 속에서. 눈에 일단 띄어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 하나에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존재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열대에서 그래서 포장도 이쁘게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광고도 세게 한번 해보고, 독특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건을 집고 나면, 먹어보고 나면, 아, 이게 정말 괜찮구나. 그 다음부터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부는 또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 일부는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큰 뜻을 가지고 뭉쳤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지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큰 거대 정당에 있던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때처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리고 그냥 너무나 조용하게 차분하게 정치를 하다 보면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관심을 가질 틈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벤처예요, 벤처. 아까 그 제가 바른미래당의 이제 하태경 의원님이랑 같이 투톱 공격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하태경 의원보다는 점잖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점잖으시면 안 돼요. 안 그래서 네, 두 분이 이제 서로 안점잖음의 경쟁을 좀 벌이셔가지고. 네, 충분히. 네. 그래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또 홍준표하고는 또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뭐 판문점 얘기 나왔지만 정말 그분은 정말 진짜 제가 민주당 이중대 아니 일중대 또는 뭐 민주당 엑스맨 이런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 도우미. 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보수 계멸에 앞장서고 계시고 보수당 대표께서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뭐
나쁘지 않죠. 네. 근데 네. 저희까지 이제 같이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혁적 보수라는 가치를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버리면 저희도 이게 데미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도 당하잖아요, 같이 같은 프레임으로.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홍준표 대표에게 고한다라고 하는 작심 논평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건전한 어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이제 이 저 한묶음으로 자꾸 가니까 거기랑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상하게 비판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문제가 있죠.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되게 건강하고 합리적인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너네도 자한당이야? 너네도 홍준표랑 다를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너희는 화해와 평화가 싫니? 그래서 전쟁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몰리거든요. 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깨지지 않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두 쪽 날개가 한쪽 날개밖에 없어지는 그런 불균형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갈립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김태호 경남지사 예비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뭐 대다수가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단순하게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보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이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반공 보수가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한 축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앞서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그동안 있었던 우리 역사를 지키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수는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감지해서 변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보수가 앞장서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실은 대전환점에 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만이 있었다라면은 여러 가지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순하게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끼어든 판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단순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태의 물밑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갔지만 선대의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저희끼리 추측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84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고립된 상태로서 생존을 이어가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 스위스에서 굉장히 개방된 생활을 맛봤던 김정은 위원장이 평생을 고립된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상대인 국가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그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는 할 때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선택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또는 중이 끌어당겨서 여기에 대한 종전선언을 하고 난 뒤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보수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치와 연속성 있게 미래의 가치들을 이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괴멸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막말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전혀 견제나 강력한 어떤 세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보수가 그동안 그 후임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인물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 정말 훌륭한 시도가 아닌가 그렇죠? 이 어떤 지금까지 보수라고 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 자기 계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천 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실력으로 앞으로 정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거를 희생을 했습니다. 계속 광고를 하시는 그야말로 개혁적인 보수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정말 초라하지만 이거라도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팬이라도 좀 만들지 그랬어요. 급하게 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광고를 할 테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근데 광고를 진짜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 성향이에요. 사실은 보수 세력이 실패한 거죠. 보수 세력이 실패한 거. 사실은 민주당도
실은 보수 정당이에요. 민주당도 중도 보수 정당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진보 정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내가 나오길 잘했다. 나하고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공정과 정의 이런 거를 마치 민주당이 자기들의 것인 양 지금 얘기를 하지만 공정이라는 것과 이 정의로운 것, 정의에 대한 이제 좀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어떤 결과적 평등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무조건 올려주기 이런 것들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공정한 사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정말로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도 해주고 사회 안전망 해주지만 그 국가가 복지를 해주는 것이지 시장에서 개입해가지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정말 불공정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앞으로 만약에 뭐 굳이 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싸워 나가야 되느냐.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보수들이 말은 보수라고 하지만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반공보수만 외쳤지 정말로 이 공정한 부분들이라든지 이 보수의 근본 가치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들이야말로 더욱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그것들을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무너뜨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 세력은 실패를 했지만 전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반공보수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금방 통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 국제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이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쥐고 가야지 계속 뭐 이렇게 딴지 걸면서 이 흐름과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정말 잘못된 지금 그래서 뭔가 조금 굉장히 그 시대착오적이지 않는가. 의원님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고향이? 분당이십니까? 경기도 광명? 갑자기 왜 분당이 나오세요?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부산 여자예요, 부산 여자.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를 영도에 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저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원적지는 제가 경북 성주. 어쩐지. 성주예요. 성주. 그래, 권성주. 그리고 그 부산 수영구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으셨죠? 네, 제가 밀락초등학교 1학년을 딱 다니고 밀락초등학교 1학년을 딱 다니고 근데 어떻게 수영구 잘 아세요? 제 지역구가 부산 수영구입니다.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제가 밀락초등학교 1학년 딱 다니고요. 네. 그리고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포 생활 좀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조선소 이렇게 옮기면서 영도로. 그러셨군요. 네, 우리 부산 수영구, 제 지역구 부산 수영구 진짜 오랜만에 재홍보해 본다 정말. 네. 수영구. 부산 수영구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원적지는 또 경기 성주, 경북 성주시라는. 어쩐지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는데 뭔가 통할 것 같고 괜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봤더니 상당히 보수 성향이 있으시네요. 아니 저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새누리당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어떤 제가 이런 얘기해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뭘 했길래 단지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많은 일을 우리 역사에서 뭐 물론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에 큰 그 공을 남기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딸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돼? 이런 나라, 이런 정근대적인 국가가 다 있어? 제가 그렇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거든요.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건 좀 약간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당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나아 보였죠. 근데 또 민주당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또 여전히 또 파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당도 그렇고 이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가장 큰 두 정당이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딸려가는, 그죠? 의원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 이게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정강정책을 만들고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깃발을 꽂고 좌표가 여기니까 우리랑 같이 갈 사람 가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리더가 나타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이 물건을 선택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가 정치 소비자에 대한 물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핸드폰을 고를 때 사실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물건이 굉장히 핫하면서 나한테 얼마나 효용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두 번째는 이 제품이 AS가 확실한가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영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애석하지만 합당위의 바른미래당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정당이 있을 것인가, 총선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비유네요.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진짜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강정책과 비전에 맞춰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중간에서 대충 헤쳐 모이자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공동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한바탕 정계 개편에 대한 이 회오리가 불 때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과연 존속할 것인가? 그걸 AS로 비유를 해주신 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저는 뭐 당연히 국민들이 그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출범을 할 때 저는 통합을 추진하고 할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그 면모,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가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워낙 자유한국당이 이상하게 하니까 이걸 혹시 민주당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민주당을 쳐다봤던 사람들,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고 이거야말로 진짜 보수야 라고 딱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제대로 확신 있게 어필되지 않고 이게 중도다, 그 다음에 개혁 보수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또 서로 이렇게 좀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가장 상식적이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널려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빈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래서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일부는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무당파로 있고, 일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주당까지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당길 것인가,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한테 아주 결기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깃발을 든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길로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다툼과 헤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의식은 우리가 더 뚜렷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 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명확한 길을 제시해줬는데 그게 국민들이 따라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른 잘못된 길이었다면은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헤매고 싸움하고 다툼으로써 저희가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지금에서라도 좌표가 찍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AS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AS 기사님들이 국민들에게 AS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현주 의원님 나와주셔서 정말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AS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이 당 계속 간다라는 거를 이현주 의원님 보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지훈 우리 양념장도 이 바다마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월장하고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은 간다. 그리고 내일 이제 손학규 고문께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시면서 기자회견을 10시에 하십니다. 10시 반. 네, 하시는데 아마 그때 우리 김현미 교수님 같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기승전 영입으로 그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 원래 그 정상회담 관련된 남북 문제도 좀 다루고 또 드루킹 문제도 다루고 하려고 했지만 둘 다 너무 정상회담 못 다뤘나요 지금? 아까 가장 핵심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우익적인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할 말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겸해가지고 정상회담 말씀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S 확실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각오의 말씀도 좋으시고 그 하태경 의원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우리 바른미래당의 투톱 공유수 지금 다 같이 우리 바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메시와 호날두죠. 네? 메시와 호날두. 좋았어. 네. 누가 메시고 누가 호날두예요? 조금 더 거친 하태경 의원님 호날두고. 그래요? 좀 더, 제가 메시예요. 좀 어울리긴 한다. 재능은 조금 더 뛰어나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각오를 겸해하셔가지고 꼭 조만간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경북 성주가 출신이시라고 하시니까. 성주, 권성주 대변인님. 많은 부분이 겹치네요. 진짜 오랜만에 어필한다. 네. 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막 끝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정상회담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들, 특히 이 여론조작 문제, 그것은 변함없이 강력하게 싸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향들이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다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좋고 장밋빛만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김정인이라는 사람이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내부의 권력 관계, 또 여러 가지 바깥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흔들림들 또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보고 계신 패친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 미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중국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그렇게 다루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대중국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려고 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배제되는 상황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관점에서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또 시진핑의 생각을 읽고 김정은의 생각을 읽고 미리미리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쳐내가면서 아주 어렵게 결승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 그리고 또 번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또 경제적 이익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함께 좀 고민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견제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승민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중한 냉철한 머리 역할을 이제 보수 진영이 해야 될 것인데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14회 벌써 오늘도 1시간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죠. 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다시 좀 여쭙고 초대를 드려서 오늘 말씀 못 여쭌 거를 또 한번 여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뭐 이것만큼 내가 얘기해야 된다 싶어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하고요. 짧게 마무리 멘트를 저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제 14회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연휴 지나서 어린이날 있네요. 네,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당황했어요. 네, 내일 모레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 준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있으신 모든 가정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긴장하시고요. 네, 또 어버이날까지 포함해서 우리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5월 9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 14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s veux-tu en voilà par un paquet, et tout ça